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나흘 만에 장중 4천선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에 훈풍이 불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코스피가 이틀째 강세군요.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1.1%가량 오른 4,040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 4천선을 돌파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4거래일 만입니다. 개인이 9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 후보로 소개하면서 시장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며 두산에너빌리티가 4%대 상승하고 있고 유인텍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을 올해보다 2배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또 어떤 업종들이 눈에 띄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에 도로와 철도 운송, 건설 업종이 강세인데요.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복합 개발과 관련해 신세계 센트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과 사전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일고속은 9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동양고속도 이틀째 상한가입니다. 또 재개발 지역 인근에 약 1,000평 부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대성산업도 상한가입니다. 이커머스 1위 쿠팡이 흔들리며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컬리 등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해 주요 식품 기업의 자체몰 이용이 늘어날 거란 전망에 CJ 대한통운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6% 중반대 오르며 9만 9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올라 930선에 안착했고 달러원 환율은 40전 내려 1,47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체감 물가가 높다며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균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자고 말했습니다. 불법 계엄에 맞선 국민의 행동을 기념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 날을 회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노벨평화상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제 상황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1%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 속에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물가는 아닌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외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부담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진지하게 검토하겠지만 당장 제도 개편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합리한 측면들도 좀 있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논란 속에 큰 진전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핵 잠수함 건조를 어디서 할지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제안했지만 우리 입장에선 국내에서 하는 것이 경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초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정보 유출이 몇 개월간 시도되다가 결국 유출된 이유도 쿠팡이 한참 동안 그 사실을 몰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보 유출을 회사가 인지하기 직전 임원들의 수십억 원대 주식 매도가 이뤄졌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 악재를 알고 팔았는지는 물론 추가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만 시점이 공교롭긴 합니다. 네, 쿠팡 임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기 전에 팔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며 당국에 처음 신고한 게 지난달 18일인데요. 그보다 앞선 지난달 10일 거라바난드 최고 재무 책임자가 쿠팡 INC 7만 5천여 주, 우리 돈 32억 원어치를 팔았고 지난달 17일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이 11억 원어치를 처분했습니다.
시점이 워낙 미묘하다 보니 전현직 임원의 내부자 거래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회를 통해 공개된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는 시점보다 약 2주 앞선 지난달 6일 자사 계정 정보에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 소비자들 후폭풍이 계속해서 커지는 분위기인데 쿠팡 측 대응은 어떻습니까?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은 지난해 지분 5천억 원가량을 현금화해 미국에만 자선기금을 증여하고 올해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도 불참하는 등 주 사업 무대인 한국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이용자들 사이에선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 각각 2,000에서 3,000여 명씩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거 카드사들과 인터파크, 모두투어 등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소송들에서 결정됐던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 선이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항목 등을 빠짐없이 재통지, 공지하고 비판이 있었던 노출이란 표현을 유출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주요 이커머스 G마켓에서는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수는 60여 명으로 쿠팡보다는 훨씬 적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데요. 금융당국도 직접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정대한 기자, 우선 무단 결제 피해가 어떤 패턴으로 발생했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G마켓 이용자 60여 명은 지난달 29일 무단 결제 사고를 당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는데요. 외부 공격자가 무단으로 일부 계정에 로그인해 등록된 간편 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를 통해 사전 등록돼 있던 카드로 기프트 상품권 등을 결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2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G마켓은 관련 문의가 늘자 어제 반나절 만에 자체 보안 단계를 상향 조정했고 조치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보 유출의 경위도 파악됐습니까? 네, 우선 G마켓은 내부 점검 결과 해킹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외부에서 얻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해 결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G마켓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차단과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했다며 추가 보안 강화 작업을 지속해 고객 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G마켓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에 따라 긴급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G마켓의 추정대로 해킹 사고가 아니라면 무단 결제에 사용된 비밀번호 등의 유출 경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커지자 어제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는데요. 보안 결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커머스와 간편 결제 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통신사들도 예외가 아니죠.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앞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이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통신 서비스 만족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네, 소비자원이 통신 3사와 알뜰폰 가입자 1,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8%를 넘기며 지난해보다 2배 높아졌습니다. 종합적인 만족도는 평균 3.37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가운데 6가지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이용 요금에 대한 점수가 3점에 그쳐 가장 낮았고 정보 보안 역시 3.2점으로 저조했습니다. 반면 고객 응대와 가입, 개통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업체별 만족도는 지난해 1위였던 SKT가 3위로 내려왔고 LG유플러스가 1위, KT가 2위로 나타났습니다. SKT의 순위 추락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영향이 컸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통신 서비스 불만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만이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SKT는 지난 4월 2,300만 명에 달하는 유심 해킹 사태를 빚으면서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KT에서는 지난 9월 불법 기지국을 통한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형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퇴직 후 근로자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죠. 그러나 가입 사실을 잊거나 신청 방식을 몰라 주인을 찾지 못한 퇴직연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잊고 쌓아둔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먼저 제때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쌓여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총 1,30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말 약 1,1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287억 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올해 1,300억 원까지 넘어선 건데요.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는 약 7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인당 174만 원 꼴입니다. 업건별로 살펴보면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약 1,280억 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쌓여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요? 먼저 각 금융회사의 등기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받거나 또 직접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앱에 접속해 퇴직연금 미청구 사실을 확인하고요. 이렇게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했으면 해당 금융사의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청구뿐만 아니라 비대면 청구 역시 가능한데요. 각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신청하고 증빙 서류는 스캔해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약 20개의 금융사에서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내년까지 약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인데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해외 직구를 하거나 송금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결제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외국 환거래법 위반 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기재부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외국 환거래법 적용을 전제로 제도 설계에 들어가는 등 내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 환거래법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를 고민 중이라면서 곧 나올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와 정합을 맞춘 세부 조항 등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추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국경 간 거래 시 외환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보고 법안 개정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해외 결제 수단이 한 가지 더 늘어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이나 여행, 송금 등의 카드나 복잡한 해외 송금 절차 없이 지갑에서 바로 결제,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현행 외국 환거래 규정에 맞춰 서류 제출과 같은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 수금 한도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준비금과 운영 방식이 정부 감독 아래 놓이면서 투명성,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도 음성적으로 지급,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대체제 성격을 갖고 있고 이용이 확산될 경우 외환, 자금 세탁 규제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며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 결제, 송금 시 거래 내역이 실명으로 남게 되는 등 관리 강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이 83.7세로 1년 전보다 0.2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암, 폐렴, 심장질환 순으로 높았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향후 83.7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년 전보다 0.2년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80.8년, 여자가 86.6년으로 남녀 모두 0.2년 증가했고 남성의 기대 수명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의 기대 수명은 2.3년, 여자는 2.9년 더 길었습니다. 기대 수명 격차는 5.8년으로 198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흡연, 음주 이런 쪽에 노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망률이 감소 추세에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폐렴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좀 줄었습니다. 기대 여명은 남녀 전 연령층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0세였던 경우 남자는 41.9년,
여자는 47.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 0.2년씩 증가했습니다. 60세의 기대 여명은 남자 23.7년으로 0.3년 늘었고 여자는 28.4년으로 0.2년 증가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 사망 원인은 암과 폐렴, 심장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중 남자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4.5%로 여자 15.2%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암이 없다면 3.3년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장질환이 없다면 1.2년, 폐렴이 없다면 1년 각각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지난 3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 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기 드문 지층이 사고 지점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시공사는 몰랐고 하수관에선 오랜 기간 물도 새고 있었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도심 한복판 땅이 꺼진 이유 뭘로 드러났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이뤄지던 인근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발생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고 지점 지하 토양 구조가 매우 이례적인 형태였고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땅속 토양들은 끊김이 없이 이어져서 형성돼 있는 게 일반적인데 사고 지점은 불연속면이 존재했습니다. 여러 암석에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깎인 토양들이 마치 역삼각형 모양으로 땅속에 자리 잡고 있어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였던 겁니다. 이러면 공사 구간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TBM 공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몰랐던 시공사가 NATM이라는 일반적인 공법을 사용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사조위는 대우건설이 집안 조사를 시방서보다 조밀하게 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겁니까? 사조위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시공사가 토양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란 겁니다. 또 이번 땅꺼짐 사고에는 여러 간접 요인을 제공한 당사자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사고 지점 인근에서 진행한 세종포천고속도로 1309 터널 공사로 지하수 높이가 낮아지면서 땅 상태가 약했고요. 강동구청이 관리해야 하는 사고 지점 하수관은 노후로 물이 계속 새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사조위가 한 달 후 최종 보고서를 지자체, 수사기관 등으로 보낸 후에야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LG전자는 8년 전 자사 LCD TV 화면에 여러 개 하얀 점들이 생기는 불량 문제로 대거 무상 수리에 나선 적이 있는데요. 이젠 동일한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수리기사 출장비까지 올려서 전반적으로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데 드는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당시 LG전자도 품질 문제를 인정한 걸로 아는데 이젠 유상 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최근 고객들에게 이 LCD TV 일부 제품에서 있었던 확산 렌즈 분리 증상에 대해 진행했었던 무상 서비스에 대해서 내년 1월 2일부터는 유상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LG전자가 LCD TV 일부 제품 불량에 대해 무상 서비스와 수리비 환급에 나섰던 건 2017년 7월인데요. 8년 5개월간의 무상 서비스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동일권에 대해서 이제 수리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불량은 2014년 1월부터 15년 9월까지 생산된 일부 LCD TV에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화면에 이 하얀 점들이 여러 개 등장해 LG전자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었는데요. 이번 무상 수리 종료로 내년에는 동일한 문제로 수리를 받더라도 소비자들로서는 비용 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회사 측은 제품 소명 주기 또 부품 보유 연한 등을 고려해 사정 고지 절차를 거쳐서 무상 서비스를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최근에 수리비 출장비까지 올렸죠?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이번 달부터 전체 가전제품 출장비를 올렸는데요. 평절기인 1월에서 5월 또 9월에서 12월 기준으로 평일은 25,000원에서 28,000원, 야간과 휴일은 30,000원에서 3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출장비가 각각 25,000원, 30,000원으로 3,000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경쟁사들끼리 비슷한 수준으로 출장비를 책정해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올릴 가능성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홍라이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전략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합니다. 삼성물산은 홍 명예관장이 삼성물산 지분율 기준 1.06% 주식 180만 8,577주를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홍 명예관장에게 상속한 지분 전량으로 주식 가치는 약 4천억 원입니다.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로 이재용 회장 지분율은 20.82%로 늘어납니다.